우리 집 고양이는 천재가 확실하다. 가끔 엄마라고 불러서 범상치 않은 녀석인 줄은 알았는데 시계까지 볼 줄은 몰랐다. 새벽마다 어김없이 그 귀여운 털복숭이 이마를 내 얼굴에 비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조금씩 당겨 일어나다 보니 새벽 4시가 되었고 나를 따라 나와 체온을 안겨준 고양이가 애틋해서 간식을 주었더니 이 시간을 기억하기로 했나 보다. 간식을 다 먹은 고양이는 엄마가 책상에 앉는 것을 보고서야 제자리로 돌아가 둥그렇게 몸을 말고 눈을 감는다. 아주 얄밉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밥과 빨래, 청소를 후다닥 하고 나면 잠이 쏟아져 어떤 재미있는 책도 수면제가 되었다. 책을 콧잔등에 떨어뜨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콧잔등 보호대 출시가 시급하다. 책을 한 장도 못 읽고 잠든 날에는 하루를 허투루 보낸 것 같아 찝찝했다. 이게 아닌데 하다가 아침 시간을 이용하자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만 더, 1시간만 더 하던 것이 새벽 4시로 당겨졌다. 어릴 때부터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다. 고등학생 때도 남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한다는데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새벽에 일어났다. 4시간 자면 대학에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나는 사당오락실을 지켰으면 지켰지 잠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대신 일어나자마자 교복을 입고 학교로 출발했다. 해가 뜨기 전에 어두운 거리, 우유나 신문을 배달하는 사람과 마주칠 때면 서로 놀라기도 했다. 내가 사는 허름한 시형 아파트를 지나 대단지 고급 아파트에 들어서면 상가 한가운데 24시간 불 밝힌 편의점이 있었다. 그곳에서 늘 배지밀 한 병을 샀다. 따뜻한 유리병을 손에 쥐고 아직 열리지 않은 교문을 밀고 들어갔다. 첫날 나를 보고 깜짝 놀란 수희 아저씨는 겁도 없다며 교실 문을 꼭 잠그고 있으라고 당부했다. 그 다음부터는 수희 아저씨는 내가 오기도 전에 학교 전체 불을 켜놓았다. 지키는 사람이 있으니 이상한 놈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경고의 뜻이기도 했고 아저씨가 있으니 마음 놓고 공부하라는 배려의 뜻이기도 했다. 그때는 고마우면서도 표현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따뜻한 배지밀을 한 병 더 샀으면 되는 건데. 인적 드문 새벽길은 좀 무서웠다. 하지만 저 멀리 불 밝힌 편의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안심이 되었다. 그 불빛을 등대인 양 의지 삼아 걸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있었다. 어느 날은 라면 냄새가, 어느 날은 맥심 커피 향기가 났다. 이 새벽에 나만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나 말고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고 엇나가 버릴까 하고 흔들리던 마음을 잡아주었다. 그 시절 불 밝힌 편의점과 따뜻한 배지밀, 든든한 수희 아저씨가 있어서 쓸쓸함을 덜어낼 수 있었다. 이제는 내가 그 아침을 지키러 출근한다. 언제나 열려있는 편의점으로. 중학생 때 친구들과 영화 잃어버린 너를 보고 청순한 여주인공에 홀딱 빠져버렸다. 김혜수가 아침에 흰 커튼을 젖히는 장면에서 그리그의 조곡이 흘렀다. 우리 집에 커튼 같은 건 없었지만 이 음악을 들으면 눈이 큰 김혜수처럼 청순해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곡은 카세트 테이프 리어카 아저씨도 잘 몰라서 어렵게 구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음악을 틀긴 틀었는데 너무 감미로워서 다시 잠드는 날이 많았다.
김혜수는커녕 맨발의 기봉이처럼 달려야 했다. 사랑과 영혼을 보고는 데미 무어가 되고 싶었다. 데미 무어가 패트릭 스웨이지에게 사랑해 라고 하면 남자는 항상 동감이라고 했다. 한동안 동감을 입에 달고 살다 선생님에게 동감이라고 했다가 혼이 났다. 아예 데미 무어 스타일로 숏컷을 했더니 친구들이 호섭이 팬이냐고 물었다. 번지점프를 하다를 보고는 이번에야말로 여주인공의 이미지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은주처럼 새끼손가락을 펴서 잔을 들고 흰손 수건으로 머리를 묶었다. 그러나 얼굴이 이병헌이었다. 첫사랑이나 청순 가련한 여주인공 이미지를 갖기가 이렇게 어려울 일인가. 다시 태어나야 할 것 같다. 젊어서는 타고난 게 글렀으니 나이 들어서는 연륜으로 우아해지지 않을까 기대했다. 영화 러브 어페어의 아네트 버닝이나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의 메릴 스트립처럼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아름다운 여자로. 아침마다 편의점에 오는 한 남자 손님이 나를 그윽하게 바라본다. 이제서야 내가 매력 있는 여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정숙한 여성이므로 황신의 유동근의 애인이나 양조위 장만옥의 화양연화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나이 들어서도 문남성의 눈길을 받는 건 은밀한 기쁨이었다. 그 남자 손님은 아침마다 레시피 한 개를 사서 원샷을 하고는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저 양반 보는 눈은 있네. 나는 속으로 흐뭇하게 생각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손님이 나를 보고 웃었다. 왜 저를 보고 웃으세요? 용기 내서 물었다. 예뻐서요라든가 첫사랑이랑 닮아서요라는 뻔하고 유치한 작업 멘트를 날리면 어떡하지? 정숙한 부인에게 수작을 거는 남자에게 어떤 무안을 줘서 쫓아버릴까 하는 짓궂은 상상도 잠시. 그 손님은 재미있어서요 라고 답했다. 말 한마디 나눠본 적 없는 이 손님은 나의 어디가 재미있다는 거지? 내가 의아하다는 듯 쳐다보자 말을 이었다. 실례인데 얘기해도 되나? 그 돈통 닫을 때 말이에요. 항상 배로 밀어서 닫는 게 너무 웃겨요. 방금도 배로 밀어서 닫았어요. 그리고 못 참겠다는 듯이 껄껄껄 웃었다. 나는 당황하지 않은 척했지만 두 눈과 손이 갈 곳을 잃어 허둥댔다. 이 바보 같은 모습을 저 못된 아저씨가 못 보았길. 그리고 진짜 내가 돈통을 배로 밀어서 닫고 있다는 걸 알았다. 왜 손보다 배가 나와 있지? 손은 뭐하고 배로 돈통을 미는 거지? 이상한 버릇이 들어있었다. 그 손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나도 모르게 돈통에 배가 닿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서 손으로 밀어 닫았다. 김혜수나 아네트 베닝처럼 되고 싶다는 희망은 잃어버렸다. 현실의 나는 사랑과 영혼의 우피 골드버그, 나홀로 집의 비둘기 아줌마랑 비슷해 보이는 것일까? 이런 여주인공을 원한 건 아니었는데 말이다. 도시락, 김밥, 햄버거 같은 간편식은 하루에 4번 정해진 시간에 폐기 처리한다. 유통기한이 1초만 지나도 바코드가 안 찍혀서 팔 수가 없어 아깝다. 폐기된 상품은 분리배출까지 해야 해서 쓰레기 봉투 비용과 귀찮음까지 2배의 고통이 따른다. 반대로 폐기 상품이 없어 배고픈 날도 있다. 오늘 점심은 하나 남은 저 삼각김밥으로 때우면 되겠네? 라고 벼르고 있는데 손님이 그 앞을 서성이면 제발 그것만은 집지 말아달라고 기도한다. 손님이 기어이 그걸 가져오면
이 제품 유통기한이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괜찮으세요? 라며 불매를 권유하지만 바로 먹을 거라 괜찮아요. 라는 답에 좌절하기도 한다. 출근하면 아침 시간에 폐기 상품이 쌓여 있다. 아침 일찍 오는 물류기사님에게 혹시 방금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을 드실지 물어봤더니 좋다고 했다. 기사님은 보통 새벽에 나오니 식사를 못 챙기고 큰 차를 주차해놓고 식사하기도 마땅치 않다고 했다. 편의점 음식이기는 하지만 누군가의 위장을 채워주는 일, 언제나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막걸리를 배달해주는 기사님도 내 도시락을 반기는 사람 중 하나다. 어차피 못 파는 제품인 걸 알면서도 매번 감사하게 받아서 나도 감사하다. 그렇다고 기사님이 먼저 도시락 있나요? 라고 묻지도 않고 나도 괜히 선심 쓰는 듯한 태도가 될까봐 혹시 이거 드실래요? 하고 조심스럽게 여쭤본다. 오늘도 도시락을 드렸더니 같이 먹을 생각인지 육개장 사발면 하나를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오, 1,000원이나 해요? 나 중학생 때는 300원이었는데. 저 중학생 때도 300원이었는데. 혹시 몇 년생이세요? 기사님은 머리숱이 많이 사라져 이마가 시원한 타입으로 삼촌까지는 아니어도 큰오빠 정도로 보인다. 갑자기 불안감이 몰려왔다. 설마 하다가 서로 당황했다. 우리는 동갑이었다. 설마 내가 저 대머리 아저씨보다는 한참 아래겠지. 설마 내가 저 뚱뚱이 누님보다는 동생이겠지.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보다. 뜻밖의 전개에 나도 아무 말 못하고 대머리 친구의 눈빛도 흔들렸다. 순간 몹시 어색해졌다. 저번에 아이가 수능 봤다고 해서 저보다 한참 누나인 줄 알았어요. 결혼 일찍 했나 봐요. 용기 있고 일리 있는 변명이었다. 네, 결혼하면 일 그만하게 해준다고 해서 빨리 했는데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웃기려고 한 말이었는데 대머리 친구는 웃지 않았다. 괜한 말했나? 이상하게 생각하려나? 갑자기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이상한 여자가 되었다. 농담이라고 얼른 말했어야 했는데 오늘따라 순발력이 안 따라준다. 동갑 친구는 시식대에서 도시락과 컵라면을 먹었다. 그래봤자 식사 시간은 10여 분도 안 되니 소화불량에 걸리기 딱 좋다. 천천히 먹으라고 물이라도 주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어느 뚱뚱이 아줌마가 추파 던진다고 할까봐 참았다. 동갑 친구는 잘 먹었다고 인사하고 나가더니 금방 다시 돌아왔다. 부군께서 막걸리 드시나요? 도시락도 매번 얻어먹는데 이거라도. 막걸리 2병을 주었다. 없어서 못 먹죠. 1년 내내 매일 2~3병은 마셔요. 라고 했더니 순간 스치는 안쓰러운 눈빛. 아, 내가 또 오해할 말을 한 건가? 오늘 유머가 진짜 안 먹힌다. 매일 마시는 건 맞는데 유쾌하게 마셔요. 막걸리가 물보다 맛있대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다른 손님이 들어와서 급하게 가버린 동갑 친구. 마누라는 아르바이트 보내놓고 매일 막걸리 마시며 술 주정하는 남편이랑 사는 비운의 여자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가끔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 나를 상상하긴 했지만 그건 가을 동화의 송혜교나 발리에서 생긴 일의 하지원의 모습이지 편의점 아줌마는 아닌데. 내일 아침 대머리 친구가 온다. 이건 고생해서 부은 살이 아니고 빵 먹어서 찐 살이라고. 나는 아주 행복하다고 묻지도 않았는데 말해야 하나? 더 이상한가? 왜 저래 하려나? 그런데 친구야, 너는 어쩌다가 벌써 그렇게 머리를 잃었느냐고 물으면 안 되겠지?
엄청난 결례겠지. 갑자기 옛날 유머가 떠올랐다. 곰보빵을 사려고 빵집 문을 열었더니 주인 아저씨가 곰보였다. 실례니까 곰보라고 부르지 말자고 되뇌었지만 긴장한 나머지 소보로 아저씨 곰보빵 주세요 라고 했다는 배꼽 빠지는 이야기다. 내일 또 내 경솔한 주둥아리가 대머리 친구야 어서와 할까봐 겁난다. 아무래도 그 친구 나랑 유머 코드가 안 맞는 것 같다.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로 직매입 도장만 쾅 찍어주고 사무적인 눈빛만 보내야겠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서로의 나이 같은 건 몰랐던 것처럼. 아, 그래도 도시락 있는데 드실래요는 공손히 묻고. 편의점 문이 열리고 종소리가 딸랑하고 울렸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쓰레기 봉투를 접던 중이라 손님들 얼굴을 못 봤다. 수구린 채로 어서오세요 라고 말하려니 갑자기 목이 메어서 개구리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느라 못 들은 것 같아 다행이다. 저 새끼는 뭐 마신대? 남자들이 친구끼리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건 나이 들어도 변함이 없나 보다. 레스비? 아직도 그걸 마시는 새끼가 있냐? 레스비처럼 생겨가지고. 웃음이 터져서 입술을 꽉 물었다. 사람들이 아무리 스타벅스 해도 편의점 커피 판매 1위는 레스비인데 이런 비웃음을 당하다니. 듣는 롯데칠성 섭섭하겠다. 나의 첫 캔커피도 레스비였다. 여고에 진학했더니 교정에 자판기가 있었다. 어릴 땐 머리 나빠진다며 못 마시게 하던 금단의 음료를 떳떳하게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이다. 안성기 아저씨가 웃고 있는 100원 더 싼 맥스웰 하우스도 있었지만 커피와 물이 따로 노는 것처럼 싱거웠다. 레스비는 천하의 전지현을 버스에서 내리게 만드는 없던 기운까지 끌어올리는 단맛이 있었다. 아침 자습을 마치고 레스비 하나를 뽑아와 2층 창가에서 마셨다. 좋아하는 문학 선생님의 차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는 자리였다. 문학 선생님은 늘 의기소침해 있던 내게 책을 빌려주었다. 아끼는 책들이지만 너에게만 특별히 빌려주는 거라고 했다. 특별히라는 말이 짜릿했다. 책을 돌려드리러 가면 너의 소감은 어땠니? 라고 꼭 물으셨다. 친구들은 모르는 선생님과의 비밀스러운 책 인터뷰가 좋아서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답을 하고 싶어서 책을 읽고 또 읽었다. 선생님의 손때가 묻은 책 냄새를 개처럼 킁킁 맡기도 하고 이 책 실은 문학 선생님 책이다 라고 뽐내듯 밋밋한 가슴에 품고 다녔다. 선생님은 김승옥의 무진기행과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같은 책을 내 손에 들려주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슬픔이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책은 내게 말했다. 비겁한 방법이긴 했지만 더 아픈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하며 위안 삼았다. 선생님과 책 덕분에 눈물이 바람만큼 일던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한 사람의 관심만 있어도 사는 이유가 될 수 있고 책이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믿게 되었다. 그러나 선생님을 사랑하는 일에 꽃길만 있는 건 아니었다. 문학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갑자기 나를 보며 물었다. 잔이은 쇼, 너희 3명은 어쩌녁 자습 시간에 또 어디로 도망갔었니? 잠깐 나가서 떡볶이를 먹고 왔을 뿐인데가 문제가 아니라 잔이은 쇼라니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너는 조영남, 네 짝꿍은 배철수, 그 옆에는 잔이윤을 닮았잖니? 너희들이 잔이윤 쇼인 거 몰랐어?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가 있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28청춘 꽃띠 여고생, 그것도 선생님을 흠모하고 있는 여학생에게 조영남을 닮았다니요. 반 친구들의 뒤로 넘어가는 듯한 웃음소리에 내 정신은 아득해졌다. 나는 엎드려 펑펑 울고 싶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조영남이야.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얼마나 멋있니. 선생님은 급히 수습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진 뒤였다. 배철수, 아니 짝꿍이 선생님을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부어도 말리지 않았다. 옆반 친구가 와서 너 조영남 됐다며? 했을 때는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든 조상의 묘를 파헤치고 싶었다. 선생님께 책을 반납하러 가는 길이 설레지 않았다. 비밀 인터뷰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었다. 선생님은 더 다정하게 맞이해 주었지만 얼어붙은 마음은 풀어지지 않았다. 선생님은 책 한 권과 뜻밖에도 레시피 한 개를 내게 건넸다. 너 매일 2층 창가에서 이거 마시고 있더라? 나도 레시피 좋아해. 다시 선생님을 좋아하기로 했다. 2학기가 끝나는 책거리 시간에 마땅한 장기자랑이 없던 나는 노래를 불렀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엔 반 친구들은 또 뒤로 넘어갈 듯이 웃어젖혔고 선생님은 행복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다. 그 사람들은 스타벅스처럼 생겼을 거라고 기대했다. 계산대에 레시피, TOP, 조지아가 올려졌다. TOP 마시는 사람은 원빈처럼, 조지아 마시는 사람은 차태현처럼 생겼을까? 슬쩍 고개를 들어 손님들의 얼굴을 보았다. 두 사람은 숙취해소 음료 1등인 여명 808 회장님처럼 생겼다. 회장님처럼 인자하고 부유하게 생겼다는 뜻이다. 손님 셋이 가게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길래 살짝 내다봤다. 레시피를 마시는 총각의 외모가 제일 낫더라. 아하, 레시피처럼 생겼다는 건 미남이라는 칭찬이었구나. 그럼 그렇지. 레시피는 언제나 옳다. 그 시절에 나도 문학 선생님도 좋아한 커피를 몇십 년이 지난 오늘도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이 문득 감격스럽다. 오늘은 스타벅스도 TOP도 아닌 레시피를 마셔야지. 물건을 팔았더니 다정함을 얻었다. 어느 일본 드라마에서 본 다정함이야말로 인간의 강함이라는 대사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돈과 물건만 주고받던 사람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니 그들은 다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웃게 했고 때로는 울컥하게 했으며 열심히 살아보자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물건을 팔았지만 도리어 다정함을 덤으로 얻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각박하다고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푸념만 하면서 나는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나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서 받은 마음을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무심하게 만나는 사람들을 좀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들의 다정함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글은 다정함은 덤이에요 라는 봉부화 작가님의 책이었습니다. 펴낸 곳은 자상한 시간입니다. 10년차 편의점 알바 언니가 만난 다정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물건을 팔면서 생긴 에피소드를 유머를 곁들인 따뜻한 언어로 담아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담아낸 아주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요즘 날씨가 책 읽기가 참 좋죠. 나머지 부분들은 꼭 각자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끝인사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지병이 있습니다. 바로 비염입니다. 온도차에 많이 민감하다 보니까 재채기를 너무 많이 해요. 지금도 들으시는 분들은 감기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녹음하고 들어보면 약간 감기 걸린 목소리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봄이 지난다고 해서 제 비염이 낫는 건 아니지만 감기는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걱정하신 분들 계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병이니 어쩌겠어요. 집안 유전이에요. 혹시 들으시면서 듣기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분들은 저를 버리고 가지 마시고요. 그냥 참고 들어주세요. 이제 인사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시간 재채기로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책을 읽어드린 저에게 이해했다 하시면서 구독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